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대병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진료하고 계시는 김북년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정신과의 김북년입니다. 여기 와서 함께 얘기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교수님의 책, 아이의 뇌라는 책 내용 중에서도 총체적인 뇌 발달,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두엽과 주의 집중력,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소아정신과 의사가 제일 많이 만나는 아이들 중에 그렇죠. 그 부류가 ADHD로 그렇죠. 진단받은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는 질병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주의 집중력이라는 게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발달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다르게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의 집중력이라고 하는 거의 발달 궤도를 보면 사실은 유전적인 기질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정말 아이들마다의 주의 조절의 능력이나 이 행동 억제 능력들이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네. 저희가 만 5세 정도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액티그라피오를 채워서 했던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남자아이는 액티그라프 24시간 채운 거거든요. 14km를 걸었더라고요. 저희 아들 아닌가요, 혹시? 근데 그 액티그라프 그렇게 나와서는 오류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네. 이거 분명히 잘못됐을 것이다. 잘못 채웠다. 인터뷰 다시 해보니까 아니, 진짜 다닌 건데 그런 극단적인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3km. 네, 3km 정도밖에 안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연령대 아이들이 편차가 그만큼 큰 겁니다.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적 성향에 따라서 주의력 조절과 행동 조절의 차이가 진짜 크다. 일단 이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ADHD라는 문제가 생기는 그 이슈는 어떤 거냐 하면 실제로 그 부분에 어떤 기질적인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이나 주의력 조절의 어려움들이 있던 아이들도 만 5세부터 시작되는 전두엽의 활성화가 많은 부분이 조절 능력을 갖게 도와줘요. 네. 아주 과활동적인 아이들도 실제 활동량은 많지만 상황에 대한 인식, 이해가 생기고 자기 조절에 대한 능력이 생기면서 만 6세쯤 되면은 어느 정도 자기 컨트롤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실패하면 리스크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해요. 그때 진단을 붙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ADHD at risk라면 ADHD의 위기에 있다. 그럼 언제 진단이 정확하느냐? 제 생각은 최소한 만 7세 이후 여러 가지 공적인 학교 생활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들에 좀 더 참여도 늘어나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필요한 시기 때 이해가 실패하게 된다. 그때는 이제 이 아이한테 기능적인 결함이 되는 거고 그 아이의 발달의 지연의 문제가 되는 거고 또래 관계 및 선생님과의 관계에서의 관계의 파탄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거니까 그때는 이제 진단을 붙이고 치료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진단을 붙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질병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그 아이를 도와야 된다는 뜻이죠. 중재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아이가 받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아까 ADHD at risk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또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게 뭐 정도의 차이 아니냐, 뭐 주관적인 거 아니냐, 뭐 근데 사실은 이제 ADHD라는 거는 소아정신과 질환 중에서 가장 뇌과학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근거가 많은 질환 중에 하나죠, 교수님. 맞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봐도 ADHD에 대한 연구는 이미 브레인 스터디가 시작됐던 초창기부터 연구가 많이 돼서 지금 벌써 한 25년 가까이 이제 연구 축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질환의 어떤 그런 타당성, 또 질환 진단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은 거의 상당히 안정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병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것하고 해서 한 개인에게 어떤 우리가 진단을 붙인다는 거는 사실은 또 조심스러운 면도 있어요. 꼭 따라오는 거 두 가지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발달 연령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 아이한테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느냐 그걸로 인해서 그 이후에 발달의 장애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냐 아니냐를 같이 평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함께 봐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뇌 발달의 어떤 그런 속도가 아이들마다 다 똑같다면 그걸 정확하게 어떤 디마케이션을 정할 수 있을 텐데 발달 편차가 너무너무 크거든요. ADHD라는 진단이 정말 명확한 경우가 되려면 최소한 조금 나이가 더 드는 게 정확한데 그렇다고 이 아이들을 방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절대로. 그걸로 인한 학습 부진이 생기는 거를 방치하는 거는 결국 그 아이한테 ADHD가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기 전에 벌써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인지 발달과 다양한 사회성 발달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때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 진단이 ADHD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말이죠. 이 아이의 현재 기능과 적응과 그걸로 인한 아이의 발달에 있어서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검토하셔서 거기에 맞는 도움을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도움을 준 때도 꼭 약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슈가 대두가 되는데, 물론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좀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약물 치료가 효과적으로 개발되어 있고 또 안전하고 그걸로 인한 또 효과에 대한 이득들이 분명히 크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께서 그걸 도저히 인정해 주기 어려우시다고 하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환경을 바꿔주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하나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부모님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고려하고 교육적으로 적합한 그런 범위 안에서는 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다른 병원에서 ADHD라고 진단받았는데 진짜 ADHD 맞나요? 약 먹으라고 했는데 진짜 약 먹을 정도인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진단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까지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좀 저도 듭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바죠. 왜냐하면 진단이라는 건 하나의 라벨이고 그거는 아이한테 장기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걱정을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ADHD에 대한 종적 연구가 아까 많이 활발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희 서울대병원도 종적 연구를 부분적으로 해내는 아이들이 한 600명 정도 벌써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의 아이들은 실제로 청소년기 초기를 전후로 해서 실제 심한 ADHD 어떤 아이들이 약물 조절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회복되거나 또는 간헐적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친구들이 꽤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ADHD라는 진단은 발달 과정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절 능력 발달의 어려움을 분명히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진단하는 그런 의학적 진단이면 틀림없지만, 그 진단이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충분히 레미션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부모님께서 좀 알고 계시면 조금 그 진단을 받아들이시는데 좀 편안하실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이 아이가 제대로 밟기 위해서 오히려 ADHD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새는 또 한 가지 더 케이스가 있는데, 얘가 공부에 집중을 잘 못한다, 얘가 뭔가 무기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ADHD인 것 같다 하고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이제 좀 계신데, 사실 이게 들여다보면은 ADHD가 아니라 우울증인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의 집중력이라는 게 꼭 어떤 인지 기능과 어떤 집중력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중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주의 집중 자체를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 주의 집중을 유지하면서 어떤 계획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불필요한 자극들을 걸러내는 필터링 능력, 이런 것들의 총화가 이제 하나의 주의 집중 능력으로 얘기하는 건데, 실제 생활에서 그 아이의 퍼포먼스를 결정짓는 것들은 거기에 덧붙여 있는 정서적인 조절과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많은 부분에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집중을 잘 못하니까 ADHD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일부는 그 아이들이 동기화가 되지 않아서 의욕이나 재미나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존재하고요. 그 이면에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정서적인 우울감 때문에 동기나 의욕 저하가 생겨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 또 하나는 또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발달의 어려움 같은 게 같이 있을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회성 발달의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를 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느끼고, 학교 상황에 처하면 그 아이가 자기의 어떤 그런 불안이나 또는 관계 형성의 어려움 때문에 받는 긴장감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느린 학습자 아이들 같이 대표적으로 이 인지 기능의 발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학습 참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욕이나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주의 집중력도 더 떨어져서 2차적으로 주의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는 게 같이 결합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서적인 부분이 사실은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그 동기부여가 되는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은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거에서의 실제 활동과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할 때의 실제 활동에서의 나타나는 주의 집중이 실제로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네, 네. 예. 똑같은 검사를 똑같이 했을 때도 하기 싫어서 당연히 할 때는 훨씬 더 못할 수밖에 없고요. 뭔가 좀 해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주의 집중력에 문제가 있지만 열심히 하는 애들은 또 어느 정도 좋아진 애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주의 집중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ADHD가 아니라 반드시 이면에 있는 정서적인 아이들의 반응이나 또는 정서적인 아이들의 상태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네. 좀 더 포괄적인 네. 정확한 진단적인 밑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다는 네.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적 동기라는 거는 결국 이게 자기 조절력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입니다. 자기 조절력과 관련이 있고 네. 자기 조절력의 발달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아이가 얻게 되는 중요한 중간 프로덕트 내지는 엔드 프로덕트일 가능성이 네. 높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건데요. 네. 네. 우리가 내적 동기를 강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선택의 주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택의 주체. 네. 네. 그러니까 부모나 또는 선생님에 의해서 그 아이가 어떤 거를 선택하면 좋겠다는 압력 또는 보상이 또 따르는 압력들이 있죠. 네. 이걸 네가 선택해주면 이런 보상이 너한테 네. 따라올 수 있어라고 네. 하는 보상 체계에 따른 네. 그 아이의 선택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것들은 일시적으로는 그 아이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거기서 만족감을 얻게 해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네. 진짜 내적 동기는 얘가 좋아하는 거예요. 네. 얘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하도록 또 허락해 주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까지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실행 기능하고도 가깝다고 볼 수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행 기능 그 주의력을 넘어서는 또 이 주의력 통제에 영향을 주는 상위 개념이거든요. 네. 이 실행 기능 내부 속에는 그 안에 내적 동기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일을 해 나갈 때에 걸림돌이 생겼을 때 네. 그 걸림돌을 극복하는 리질리언스도 포함이 돼요. 네. 네. 그리고 순서를 정해서 진행할 수 있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executive function 네. 이것도 이 안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거 합쳐진 게 이제 실행 기능인데 이 실행 기능을 발달을 도와주는 거의 핵심이 바로 전두엽이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경험들은 결국엔 본인이 선택한 거에서의 성공 경험들이에요. 그 실행 기능을 형성시키는 데 있어서 성공 경험은 클 필요가 없어요. 그 아이가 뭔가를 재밌게 해서 그걸 작은 성취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기쁨을 얻었으면은 그것도 성공 경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성공 경험 안에는 물론 사회적인 맥락이 있죠.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은 것도 있고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또 중요한 가치는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내가 이걸 함으로써 누군가를 돕고 있다. 이런 인간이 갖고 태어난 선의라고 하는 그 감정이 이 안에 녹여 있으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같이 만나서 내적 동기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게 실행 기능의 일부로 들어가면서 평생에 걸친 또는 뭐 평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긴 시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게 계속 성취 동기를 만들고 성취 경험을 쌓게 해서 나중에는 진짜 그 아이가 평생 하고자 하는 어떤 직업 선택을 하게 되거나 또는 어떤 삶의 중요한 성취를 하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이들한테 제공되고 아이들이 그걸 선택할 수 있게끔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책에서 그 낙관주의자가 꿈을 이룬다 이 챕터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낙관주의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 사회를 이제 돌아보면 사실은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의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 다 폭력과 사기와 살인과 범법적인 이슈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대한 비관적인 논점이 더 많아지고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또 나오는 거고 타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쪽으로 작동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훨씬 더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내가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 그 준비하는 것 중에 눈에 가장 보이는 건 결국 돈이고 뭐 돈 아니면 건물, 땅 뭐 이런 거고 아파트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낙관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낙관주의가 생길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 건 어린 시절의 경험들하고도 많이 관련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보호를 받는 우리 어머니로부터의 또 양육자로부터의 그런 애착 경험들, 그걸 통해서 보호받고 자기가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일들을 또한 내가 혼자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극복했던 과거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이루어냈던 성취들, 이런 것들이 쭉 쌓여온 부분들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고요. 그게 사회적으로나 제도화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나 개인의 어떤 그런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낙관주의자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죠. 네. 대부분 대부분 비관주의가 되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는 타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그런 차별주의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타인과의 소통, 공감을 또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제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교육을 확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좀 예술적인 활동, 또 함께하는 활동,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경험들을 확산시키는 그런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잘 우리의 교육 환경 속에서 많이 제공이 돼서 아이들이 그런 거에 대한 긍정적인 한 80%의 마인드를 갖고 자기 삶도 그런 식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한 20%는 또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부정적인 사건, 사고, 타인 어떤 안 좋은 어떤 그런 경험으로부터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는 자기 보호 능력도 함께 기를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낙관주의가 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낙관주의자가 결국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교수님도 낙관주의자. 낙관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구독자분들께 교수님께서 여기 출연하신 소감 한번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이렇게 함께 얘기를 나누게 되면서 단순히 양육이나 ADHD를 벗어나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게 된 것 같아서 우리 박소영 원장님의 이런 리딩 능력이 참 뛰어나시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 또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해주시고, 하지만 가족 울타리를 좀 벗어나서 좀 넓은 범위의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작은 사회들, 또 더 큰 게 나가면 학교, 이런 쪽의 앞으로의 발전과 이런 걸 위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을 나눠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너무 아쉬우니까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나와 약속 2년 뒤쯤에 제가 네. 기회가 되면 당연히 와야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